여기 빨리 숨으세요! 낯선 시골 마을, 10살짜리 아이가 쌀포대를 들어 올리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60대의 대기업 여회장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안으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죠. 외진 시골에서 이름 모를 꼬마가 그녀를 지켜냈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 추격자들을 따돌렸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그녀를 죽이려 했을까요?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이들의 만남은 감춰진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새벽 4시였습니다. 서정은 또다시 같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죠.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차, 구겨진 철판 사이로 보이던 아들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우던 소독약 냄새까지. 서정은 그 모든 것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진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서정은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사고 이후 서정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사 일은 자연스럽게 부회장 준혁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회장이라는 직함만 유지한 채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해도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고 결제 서류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충동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 시골 마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추모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욕구였죠. 서정은 결국 그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외진 시골 마을.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가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으며 서정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잡았을까? 왜 하필 이런 외진 곳을 지나고 있었던 걸까? 낡은 창고 앞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정은 갑자기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쌀포대 안에 숨으세요. 빨리요. 어디선가 작고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정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안쪽 어둠 속에서 한 아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경계심 가득한 눈동자. 아이는 다급하게 손짓을 하며 서정을 창고 안으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서정은 영문을 모른 채 아이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리키는 대로 커다란 쌀포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으니 곧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창고 주변을 맴돌았죠. 서정은 쌀포대 틈 사이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마을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더 찾아봐. 어디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남자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외진, 마을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이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정은 놀라서 손을 뻗었지만 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태연하게 남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들, 여기서 뭐해요? 남자 중 하나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꼬마야, 이 근처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 못 봤어? 나이 든 여자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아까 차 한 대가 지나가긴 했어요. 저쪽 고개 넘어서 갔는데 한참 전이에요. 저쪽이라고? 네, 저 산길로요. 아마 읍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마을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남자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정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창고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죠. 이제 나와도 돼요. 서정은 쌀포대 뒤에서 일어나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았고 시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진호요. 민진호. 진호야, 방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밖을 한번 살핀 뒤 서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따라오세요. 서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마을에서 낯선 아이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방금 자신을 구해준 것도 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훨씬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알았어. 가자. 서정은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 마을의 좁은 길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8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존재라는 것도요. 진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좁은 골목을 지나고 논두렁을 건너고 작은 개울을 훌쩍 뛰어넘었죠. 서정은 그 뒤를 따라가느라 숨이 찼습니다. 서울에서 운전기사가 모는 차만 타고 다니던 그녀에게 이런 시골길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진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15분쯤 걸었을까요? 마침내 작은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에 흙벽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처마 끝에 매달린 전구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았습니다. 진호가 낡은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그리고 2번.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규칙적인 노크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서정을 훑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깊이 팬 주름과 거칠게 갈라진 입술, 그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동자. 노인은 서정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목소리가 굵고 낮았습니다. 쇳소리처럼 차가운 어조였죠.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또 왔었어요. 이 할머니가 위험해서 데려왔어요. 진호의 설명에도 노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것 같았죠. 노인은 한참 동안 서정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바깥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달려 있었지만 빛이 약해서 방 구석구석을 비추지 못했죠. 서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서정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산소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흡입기로 보이는 기구도 보였죠. 서정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저건 분명 심각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낮은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한 축축한 기침이었죠. 기침이 한동안 멈추지 않더니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겁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서정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노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아픈 상태라는 것을요. 서정은 작은 방에 앉아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골 농가치고는 물건이 너무 적었고 개인적인 흔적도 거의 없었죠. 사진 한 장, 장식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노인의 분위기였습니다. 평범한 농부라기에는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고 말투도 예사롭지 않았죠. 오랜 세월 무언가를 숨기며 살아온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정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목에 걸린 것을 만지작거렸죠. 서정은 그제야 아이의 목에 낡은 펜던트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금속 펜던트였습니다. 무슨 무늬인지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거 예쁘네. 누가 준 거야? 서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요. 아빠가 주고 간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에 서정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이 어린아이가 이런 외진 곳에서 늙은 노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걸까요? 노인이 부엌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이 들려 있었죠. 마셔. 몸이 차가워졌을 거야. 뜨거운 보리차였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기, 아까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맞은편에 앉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르오.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이라는 걸 서정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죠. 당신은 누구요? 왜 이런 곳까지 왔소? 이번에는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이 근처에서 8년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아들을 잃었거든요.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뭔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8년 전 사고라는 말에 노인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소. 노인은 그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정은 노인이 내어준 작은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검은 옷의 남자들, 또래답지 않게 침착한 아이,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노인.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사 일도 있고 이곳에 더 머물 이유도 없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오랜만에 아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 사이를 걷고 있었죠. 앞에서는 작은 아이가 뛰어가고 있었고 서정은 그 아이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점점 더 빨리 뛰었지만 아이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서정의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진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된 나무 그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서정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요. 할아버지 약 챙겨드려야 하거든요. 아이의 대답에 서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짜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노인의 약을 챙긴다니요.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부모님은 어디 계셔?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서정은 곧바로 후회했죠.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엄마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헤어졌대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오히려 그 담담함이 서정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정과 진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마을 입구 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차량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예요. 진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죠. 서정도 긴장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경찰이 왜 이곳에 오는 걸까요? 차가 농가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내렸죠.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서정은 첫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신원 확인 차 왔습니다. 말투가 너무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보니 이름과 소속이 선명하지 않았죠. 서정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진짜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정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 제복 명찰, 허리춤에 무전기까지. 겉보기에는 완벽한 경찰이었죠.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서정의 눈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명찰의 글씨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진짜 경찰 명찰은 오래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긁힘이 생기고 색이 바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남자들의 명찰은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이상했습니다. 서정은 회사 경호팀을 통해 경찰 무전 주파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고 있었죠. 지금 들리는 건 그것과 달랐습니다. 잡음의 패턴이 다르고 음질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신원 확인이라고 하셨죠? 무슨 일이 있나요? 서정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남자 중 키가 큰 쪽이 대답했죠. 네, 최근 이 지역에서 미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그 아이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미아 신고라니요. 서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진호는 8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온 아이입니다. 어젯밤 대화에서 그 정도는 파악했죠. 미아일 리가 없었습니다. 관할 파출소가 어디죠? 서정이 물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청송 파출소입니다. 청송이요? 여기는 영양군인데요. 관할이 다르지 않나요? 서정의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실수를 한 겁니다. 서정은 어젯밤 차를 몰고 오면서 지역 이름을 확인해 두었죠. 이 마을은 분명 영양군 소속이었습니다. 아, 그게 광역수사라서요. 여러 지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무성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남자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서정 앞에 섰습니다. 마치 서정과 진호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뭔 일이요? 무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경찰입니다. 아이 신원 확인 차 왔습니다. 영장 있소? 무성의 한마디에 남자들이 움찔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이 영장을 언급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영장까지는 필요 없는 간단한 확인입니다. 확인이든 뭐든 영장 없이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소.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자요. 신원 확인할 것도 없소. 무성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정은 놀랐죠. 어젯밤까지만 해도 무성은 외부인인 자신에게조차 경계심을 풀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무성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겠습니다. 결국 남자들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서정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죠.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남자들이 진짜 경찰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아이를 찾고 있는 걸까요? 들어갑시다. 무성이 짧게 말하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서정과 진호도 그 뒤를 따랐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성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심한 기침이었죠. 온몸을 흔들며 기침하는 노인의 모습에 서정은 걱정이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소. 신경 쓰지 마시오. 무성은 손을 내저었지만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진호가 재빨리 방 구석으로 달려가 산소통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스크를 노인의 얼굴에 씌워주었죠. 서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산소통 사용법을 이렇게 능숙하게 안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의 발작이 잦다는 뜻이었죠. 무성은 한동안 산소를 들이마셨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갔죠. 하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경찰이 아니죠? 서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성은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서정을 바라보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시겠소? 네. 명찰도 이상하고 무전 주파수도 달랐어요. 관할도 틀렸고요. 서정의 대답에 무성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경계심일까요? 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구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 것까지 눈치채는 사람은 많지 않소. 무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이 아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소. 8년 전부터 계속. 8년 전이라는 말에 서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이면 아들이 사고를 당한 해였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왜요? 왜 이 아이를 노리는 거죠? 서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성은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말할 수 없소.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답답했죠. 하지만 노인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윤서정이에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8년 전 이 근처에서 아들을 잃었어요. 서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내놓았습니다. 무성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윤서정이라 했소? 네. 무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리다. 무성이 서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올 거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려올 거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소. 경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떠나라는 뜻이었죠. 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이 일에 휘말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죠.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아이, 새벽부터 일어나 노인의 약을 챙기는 아이, 부모 없이 이 외진 곳에서 살아가는 아이. 그리고 8년이라는 숫자. 아들이 죽은 지 8년, 이 아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지 8년.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남을게요. 서정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하지만 말한 순간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성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그저 직감이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뭔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렬한 직감. 무성은 한참 동안 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후회해도 난 책임지지 않겠소. 그 말을 끝으로 무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였죠. 서정은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저 노인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진호가 서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정말 안 가요? 응, 안 가. 왜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서정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 아이는 서정이 떠날까봐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떠나기를 바라는 걸까요? 너 때문이야. 서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요? 응. 어젯밤 내가 나를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죠. 서정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곧 이 작은 농가를 덮칠 거라는 것을요. 가짜 경찰들이 떠난 직후였습니다. 무성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서정은 처음에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죠. 무성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목에서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고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진호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하지만 진호는 곧바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서정도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성 옆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등을 받쳐주었죠. 노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점점 더 파래졌습니다. 산소통, 산소통 어디 있어? 진호가 방 안에서 외쳤습니다.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없어. 여기 없어요. 서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방 구석에서 산소통을 봤는데 지금은 없다니요. 서정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마루, 창가, 어디에도 산소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서정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짜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잠깐 시야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죠. 설마 그때 산소통을 치운 걸까요? 의도적으로요. 진호야, 다른 곳에도 있니? 여분이요. 창고에 하나 더 있어요. 어서 가져와. 진호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정은 무성의 등을 계속 받치며 노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노인의 손이 서정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산소통 가져올 거예요. 서정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성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입술만 발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숨부터 쉬세요. 서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성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서정은 귀를 노인의 입 가까이 가져갔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소.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은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소통을 가져오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무성의 눈을 보는 순간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말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미의 시간이었죠. 노인 자신에게 남은 시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호가 산소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산소 마스크를 노인의 얼굴에 씌워주었죠. 밸브를 열자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산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성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죠. 서정은 그제야 자신도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진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아까까지 침착하게 행동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성이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괜찮다는 뜻이었죠. 진호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정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이 어린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을까요? 언제 또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노인과 단둘이 이 외진 곳에서요. 그리고 문득 서정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무성을 부축하느라 소매가 거쳐 있었는데 아이의 손목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보였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점들이었죠. 서정은 잠시 그 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본 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안으로 모셔다 드리자. 서정이 말했습니다. 진호와 함께 무성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죠. 노인을 이불 위에 눕히고 나서야 서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주 이러세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성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더 심해졌어요. 진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안 가세요? 못 가요. 가면 위험해요. 진호의 대답에 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 위험한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병원에 가면 신원이 노출되고 그러면 아까 그 가짜 경찰들 같은 사람들에게 발각될 테니까요. 무성이 산소 마스크를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윤서정 씨. 서정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니요. 어젯밤 자기소개를 했지만 노인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신 아들, 이름이 뭐였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윤도현이요. 제 아들 이름은 윤도현이었어요. 무성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8년 전 그 사고요. 네.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어떻겠소? 서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호를 바라보았죠. 아이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요. 무성의 말에 서정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정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사고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었다고요. 하지만 서정은 늘 찜찜했습니다. 아들은 운전을 잘했고
그 길은 처음 가는 길도 아니었으니까요. 무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짙게 드리워진 얼굴이었죠. 미안하오. 지금은 정말 말할 수 없소. 하지만 약속하겠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진실을 알려주겠소.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서정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니요. 노인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캐물어봤자 노인의 상태만 악화시킬 뿐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진호가 서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까 한 말 있잖아요. 응,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진짜예요. 할아버지 병이 많이 심해졌어요.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대신 서정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죠. 그 손을 꼭 쥐며 서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진호가 고개를 들어 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죠.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죠. 하지만 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다고?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책상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그 마을에서 목격됐다는 정보까지는 확인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준혁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죠.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가 이제 곧 손에 닿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인원을 더 보내.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남자가 물러간 뒤 준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자 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비 오던 밤 산길에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사라진 아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된 줄 알았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눈을 뜨자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죠. 지연이었습니다. 준혁의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죠. 30대 중반의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내일 일정 정리해 왔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죠. 수고했어.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말씀하세요. 윤 회장님 행적 혹시 파악하고 있어? 지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회장님이요? 최근 이틀간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을 가신 것 같다는 말이 있던데요. 여행이라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됐어. 가봐.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서정이 갑자기 사라진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반응도요. 준혁은 휴대폰을 들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한지연 비서 감시 좀 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한편 지연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죠.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에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가면을 쓰고 살아왔죠. 남편이 죽고 아이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모두가 그녀도 함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심지어 시어머니인 서정도요. 하지만 지연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준비해 왔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지연은 차에 올라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오늘 준혁의 질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2살배기 아들이 카시트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그 순간의 공포를 지연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기적적으로 지연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그리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차 안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처음에 지연은 아이가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색대가 며칠 동안 산을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아이는 실종 처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죠. 아이는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우연히 진실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2, 3개월 후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죠. 한 남자가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는 살아있다. 사고는 조작됐다. 지연의 세계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죽은 척 숨어 살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외모를 바꾸고 박준혁 곁으로 들어갔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왜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준혁의 비밀 계좌,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그날 밤 사고를 조작한 증거들. 지연은 하나씩 모아왔죠. 다만 아직 찾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모든 게 완성될 텐데요. 지연은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8년 동안 버텨온 이유였으니까요. 차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한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오늘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네, 준혁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시골 마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라지셨대요. 다시 상대방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뭐라고요? 아이가 그 마을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8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니요. 알겠어요. 저도 움직일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준혁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통화를 끊고 지연은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이가 살아있다면, 만약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지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아이가 바로 그 시골 마을에서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 역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운명의 실이 서서히 엮이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터였죠.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서정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낮에 무성히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옆방에서는 진호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일찍 잠들었죠. 무성의 발작 이후로 아이의 얼굴에는 계속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더니 차량 엔진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서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죠.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농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서정은 재빨리 진호가 자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호야, 일어나.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진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 빨리 일어나야 해. 진호의 눈이 순식간에 또렷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죠.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요. 무성도 깨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방문 앞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찾아냈구만. 무성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긴장이 서려 있었죠. 뒷문으로 나가시오. 산 쪽으로 가면 작은 오두막이 있소. 거기서 숨어 있으시오. 무성이 서정에게 말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저었죠. 어르신은요? 같이 가셔야죠. 난 여기 남겠소. 이 몸으로는 따라갈 수 없소. 무성의 말에 진호가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할아버지, 안 돼요. 같이 가요. 진호야. 무성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할아버지는 괜찮아. 이 할머니 따라가거라. 싫어요. 할아버지 두고 안 가요. 진호가 울먹였습니다. 무성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오.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에 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성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량들이 농가 앞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죠.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수려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시오. 무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정은 이를 악물고 진호의 손을 잡았죠. 진호야, 가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중에 올 거야. 지금은 가야 해. 서정은 거의 끌다시피 진호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앞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죠. 서정은 고개를 돌려 농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누군가 농가에 불을 지른 것이었죠. 주황빛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서정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성이 아직 안에 있었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호도 불길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가 농가 쪽으로 뛰어가려 했죠. 서정은 아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할아버지 구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죽어요. 진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서정의 팔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서정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죠. 서정은 본능적으로 진호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괜찮아요. 구조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정은 속지 않았죠. 이 한밤중에 불을 지르고 구조하러 왔다니요. 아이만 넘겨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남자가 진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대신 아이를 더 꽉 감쌌습니다. 이 아이는 안 줘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협조해 주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뒤쪽에서 다른 남자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에 작은 틈이 보였죠.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저기로 가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진호야, 내가 신호하면 저쪽으로 뛰어. 알았지? 서정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서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날렸죠. 지금 서정은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죠. 남자가 당황해서 비틀거리는 사이 진호가 나무 사이로 뛰어갔습니다. 인연이 남자가 서정을 밀쳐냈습니다. 서정은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온몸이 아팠지만 진호가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진호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짧은 다리로는 어른을 따돌리기 어려웠죠. 서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뛰어. 멈추지 마. 남자가 서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프게 비틀어 올렸죠. 서정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요. 멀리서 진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잡힌 것 같았죠. 서정의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놔줘요. 그 아이 좀 놔줘요. 서정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웃기만 했죠. 조용히 해요, 할머니. 순순히 따라오면 아이한테 해코지 안 할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노리고 온 것이었죠. 서정을 죽이지 않는 것도 아이를 데려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진호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왔죠.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할머니, 진호가 서정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서정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소매가 걷혀 있었는데 손목 안쪽에 있는 점 3개가 불빛에 선명하게 보였죠. 삼각형 모양의 점 3개. 서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요. 아들의 손목에도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윤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표식이었습니다. 설마요. 서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 아이가 혹시요. 서정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죠. 분노와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 당장 놓으라고요. 서정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진호에게 달려갔죠. 남자들이 막아섰지만 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서정은 진호를 붙잡고 있는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죠. 남자들이 서정을 때리고 밀쳐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야. 내 손자라고요. 서정은 울부짖었습니다. 진호가 놀란 눈으로 서정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서정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요.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정이 진호를 끌어안고 버티던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불빛이 나타났죠.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서정은 그제야 진호를 아는 팔의 힘을 풀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무릎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정은 대답 대신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코의 선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목의 점 3개.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야.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아빠 이름 알아?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죠. 잘 몰라요. 할아버지가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했어요. 이름은 안 알려주셨어요. 엄마는? 엄마도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다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나중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정은 가슴이 미어졌죠. 이 아이는 8년 동안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아주 어렸을 때 뭐라도.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꿈에서 가끔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자장가 같은 거요. 그리고 남자 냄새도요. 담배 냄새는 아닌데 뭔가 따뜻한 냄새. 그게 아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죠. 대신 늘 나무 향이 나는 향수를 썼습니다. 서정이 선물한 것이었죠. 경찰들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서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점점 확신이 커지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성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길에서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죠. 서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정과 진호, 그리고 무성은 마을 이장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죠. 농가는 완전히 타버려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진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아이는 너무 지쳐 있었죠. 서정이 아이를 부축해서 앉히려는 순간 진호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났죠. 진호가 펜던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충격으로 펜던트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죠. 낡은 금속이라 잠금 장치가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열리네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진호가 신기한 듯 펜던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죠. 할머니, 여기 뭐가 있어요? 서정이 다가가 펜던트를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것이 들어 있었죠. 서정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블랙박스나 카메라에 쓰는 아주 작은 메모리 칩이었죠. 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진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정은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들이 남긴 무언가. 아마도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진호야, 이거 있는 줄 알았어? 아니요. 펜던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할아버지도 열어보신 적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목에 걸고 있으라고만 하셨거든요. 서정은 메모리 칩을 꼭 쥐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필요했으니까요. 방문이 열리고 무성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무성의 시선이 서정의 손에 들린 메모리 칩에 멈췄습니다. 그게 열렸소? 무성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부딪혀서 열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성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죠.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 모든 거라면요? 8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리고 왜 이 아이를 숨겨야 했는지. 서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성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안 열어보셨어요? 열 수가 없었소. 아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 같은 거였으니까. 함부로 열면 안 될 것 같았소. 때가 되면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 무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때인 것 같소. 서정은 메모리 칩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장 집에 컴퓨터가 있을 거요. 서정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무성과 진호도 함께였죠. 이장에게 부탁해서 컴퓨터를 빌렸습니다. 오래된 데스크톱이었지만 메모리 칩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빗속을 달리는 도로가 보였죠. 그리고 운전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서정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여보,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차가 있어. 이상해. 아들의 목소리에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일 것이었죠. 그러게요. 아까부터 계속 붙어 있어요. 영상 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브레이크가 안 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비명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충격음.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계속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아이는 찾았나? 네, 여기 있습니다. 좋아. 데려가. 서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죠.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다 준혁이가 한 짓이었어? 서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준혁이 있었던 거예요. 진호가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 목소리 아빠 목소리예요? 서정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랑 똑같아요. 저게 아빠 목소리예요. 서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무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그 현장 근처에 있었소. 불길한 예감에 가보니 사고가 나 있었고 아이가 끌려가는 걸 봤소. 그자들 틈에서 이 아이를 빼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소. 그래서 8년 동안 아이를 숨기신 거예요? 그렇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남긴 이 증거가 세상에 나올 날을요. 서정은 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8년 동안 낯선 아이를 지키며 살아온 것이었죠. 목숨을 걸고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나도 예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소.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이번에는 다르고 싶었소. 무성의 눈에 오래된 슬픔이 어렸습니다. 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서정은 다시 진호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점 3개. 윤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표식이었죠. 아들에게도 있었고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진호야. 서정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점 말이야. 우리 집안 남자들한테만 있는 거야. 내 아빠한테도 있었어. 진호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정을 올려다보았죠. 그러면 할머니가 제 할머니예요? 서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널 찾았어. 진호도 서정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저한테 할머니가 있었어요. 8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만난 것이었습니다. 슬프고도 기쁜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준혁을 막아야 했습니다. 서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서정은 뒷좌석에서 진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젯밤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성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먼 길을 이동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떠나기 전 노인은 서정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시오. 내 오랜 친구요. 당신을 도와줄 거요. 서정은 그 번호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인지 모르지만 무성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았죠.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서정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오래된 지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였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서정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사라지더니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정은 대답 대신 메모리 칩을 내밀었죠. 이거 좀 봐줘요.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메모리 칩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끝까지 다 보고 난 뒤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제 아들이 남긴 거예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박준혁 부회장이 이런 짓을 했다니. 8년 동안 어떻게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밝혀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죠. 증거는 확실하지만 상대가 상대예요. 박 부회장은 지금 회사 실권을 거의 다 쥐고 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 쪽에도 인맥이 있고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서정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변호사는 그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죠.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사무실을 나와 진호와 함께 걷는데 서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정 회장님이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제 이름은 한지연이에요. 박준혁 부회장 비서요. 서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의 비서라니요. 덧칠 수도 있었죠. 무슨 용건이죠?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회장님처럼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서정은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가 진짜인지 함정인지 알 수 없었죠. 왜 저를 믿어야 하죠? 믿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8년 전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도연 씨의 아내였고요. 서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라고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있다고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회장님, 제발 만나주세요. 제가 아는 것을 다 말씀드릴게요. 서정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만약 정말 며느리라면요. 8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디서 만나죠? 결국 서정은 승낙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북의 한 카페였죠. 사람이 많은 곳이라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죠. 서정은 혼자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서정은 그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8년 전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정이 다가가자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회장님, 당신이 지연 씨라고요? 서정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며느리와 전혀 닮지 않았으니까요. 네, 저예요, 어머님. 얼굴이 달라서 못 알아보시는 거 당연해요.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성형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야 박준혁 곁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정은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코도, 눈도, 턱선도 전부 달랐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 눈빛만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8년 전 며느리의 눈빛.
그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죠. 정말 내가 맞아? 서정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네, 어머님. 저예요. 지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죠.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거 항상 갖고 다녔어요.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서정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과 눈앞의 여자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들고 있는 그 손가락의 모양은 똑같았죠. 도연이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지? 서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었죠. 김치찌개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항상 2그릇씩 드셨죠. 첫 데이트 때 뭘 했어? 한강에서 자전거 탔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도연 씨가 없고 30분을 걸었어요. 병원까지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아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였죠. 아들은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서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8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서정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어머님. 연락드릴 수가 없었어요. 연락하면 저도 어머님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죽을 뻔했어요. 사고 후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구해서 데려간 거였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알려줬어요. 사고가 조작됐다고요. 그리고 저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다시 노린다고요. 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숨어 산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숨어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지연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바꿨어요. 완전히요. 뼈를 깎고 코를 높이고 눈매까지 다 바꿨어요. 거울을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야 했어요. 서정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에 밝고 순수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금 눈앞의 여자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복수라는 목표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혁이 곁으로 들어간 거야? 네. 비서로요. 8년 동안 그자 곁에서 증거를 모았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8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다니요. 복수를 위해 원수 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았다니요. 심지어 얼굴까지 바꾸면서요. 진호는?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서정이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죠. 몰라요. 그날 밤 이후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8년 동안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진호는 살아있어.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라고요? 내가 찾았어. 시골 마을에서. 지금 서울에 데려왔어. 지연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요? 응.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어. 지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8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야. 내 손자야. 직접 확인했어. 지연이 테이블 위로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서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8년이에요. 8년 동안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이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근데 살아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서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죠.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자. 지연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끝낼게요. 카페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꺼내 무성이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죠. 최무성 씨 친구분이시죠? 저는 윤서정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무성의 친구는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정은 서울 한복판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서정 회장님이시군요. 무성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노신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정은 악수를 하며 물었죠.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신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금융 쪽에서 일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금융 쪽이라는 말에 서정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쪽 인맥이었으니까요. 무성이가 전화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박준혁이라는 자가 8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고요? 네. 증거도 있어요. 서정은 메모리 칩의 영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가 있다면 일이 쉬워지겠군요. 하지만 박준혁 정도 되는 사람을 잡으려면 한 방에 확실하게 쓰러뜨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도와드리죠. 박준혁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자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가 있을 거예요. 제 옛 동료들이 그쪽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자산도 압류 신청을 넣고요. 서정은 놀랐습니다. 이 노신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는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성이가 부탁했으니까요. 그 친구가 8년 동안 아이를 지키며 살았다면서요? 그 친구답네요. 무성 씨와는 어떤 사이세요? 오래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무성이가 저를 구해줬죠. 목숨을 걸고요. 그 은혜를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무성이가 말하더군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서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성의 병 상태가 그렇게 심각했던 걸까요? 부탁했대요. 자기가 지키던 아이와 그 가족을 대신 지켜달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서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성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뚝뚝하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낯선 아이를 지키며 살아온 것이 그 증거였죠. 감사합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손을 내저었죠. 감사는 이르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호의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들의 조회가 들어갔고 준혁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들이 하나씩 드러났죠.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세 곳에 나눠 숨겨둔 돈이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방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죄목이 줄줄이 늘어났죠. 며느리가 8년간 모아온 내부 자료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준혁의 불법 자금 흐름, 뇌물수수 기록, 그리고 8년 전 사고를 지시한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었죠. 브레이크 라인 끊어. 확실하게.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데려와. 증거가 되면 안 돼. 서정은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는 지시를 이렇게 가볍게 내렸다니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 자료들 어떻게 구한 거야? 8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준혁이 저를 믿었거든요. 충직한 비서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그자 얼굴을 보면서 웃어야 했어요. 커피를 타주고 일정을 관리하고 속으로는 죽이고 싶었는데요. 힘들었겠다. 서정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죠.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흘 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기업 부회장 박준혁 씨가 오늘 새벽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교사와 증거조작, 그리고 불법 자금 운용입니다. 서정은 텔레비전 앞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옆에는 진호와 며느리가 함께 있었죠. 화면에 준혁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 회사를 쥐락펴락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8년이야. 며느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8년 동안 기다렸어. 이날이 오기를. 서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죠. 고생했어. 어머님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죠. 서로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아왔죠.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어색한 것 같았죠. 8년 만에 만난 엄마였으니까요. 게다가 얼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낯선 사람이었죠. 저기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바라보았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왜 진호야? 진짜 제 엄마 맞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성형으로 얼굴을 바꾼 대가였습니다. 자신의 아이조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요. 맞아. 엄마야. 며느리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굴이 달라서 못 알아보겠지? 미안해. 엄마가 나쁜 사람 잡으려고 얼굴을 바꿔야 했어. 진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눈은 똑같아요. 뭐? 꿈에서 봤던 눈이랑 똑같아요. 저 재워줄 때 내려다보던 눈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았죠. 기억해? 엄마 눈 기억해? 조금요. 아주 조금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만에 만난 모자였죠. 얼굴은 달라졌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연결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서정은 시골 마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여보세요. 무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았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윤서정이요. 아, 윤 회장. 뉴스 봤소. 네. 다 끝났어요. 준혁이가 체포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성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 같았죠. 잘 됐소. 잘 됐어.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8년 동안 진호를 지켜주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소. 그냥 숨어 살았을 뿐이요. 무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알 수 있었죠. 그 8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병든 몸으로 외진 마을에서 낯선 아이를 지키며 살아온 나날이요. 진호가 어르신 보고 싶대요. 몸 좀 나아지시면 서울로 오세요. 함께 살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고맙소. 하지만 난 여기가 좋소. 이 마을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소. 서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성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죠. 남은 시간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지만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주 연락할게요. 진호 목소리도 들려드리고요. 그러시오. 그의 목소리 듣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요. 전화를 끊고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8년 전에는 이 불빛들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자가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서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아, 봤지?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라. 준혁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죠. 블랙박스 영상, 며느리가 모은 내부 자료, 그리고 태호가 밝혀낸 비자금 계좌까지. 준혁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방화, 미성년자, 유괴미수.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무거웠죠. 판결이 내려지던 날 서정은 법정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8년 전 그녀가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아들처럼 아끼며 회사를 맡겼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진짜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서정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멈춰섰죠. 경비원들이 재촉했지만 그는 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후회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죠. 서정은 가슴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어? 손자까지 노렸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었죠.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영원히요. 서정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며느리와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진호가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일주일 후 서정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8년 만에 본격적인 업무 복귀였죠. 이사회에서는 서정의 회장 직위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했습니다. 준혁이 빠진 자리는 컸지만 회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8년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까요.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서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죠. 성형으로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 눈빛이 며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점심 드시러 가요. 진호가 학교 끝나면 합류한대요.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8년간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날카롭게 세워져 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가자. 서정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회사를 나섰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서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온 전화였죠. 이장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정 회장님이시죠? 저는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서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성 어르신이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바라보았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성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8년 동안 진호를 지키며 살아온 은인이 조용히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작은 마을에서 치러졌습니다. 서정은 진호, 며느리와 함께 내려갔죠. 마을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무성은 그만큼 숨어 살았던 것이죠. 할아버지. 진호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저 키워줘서요. 밥 해줘서요. 무서울 때 지켜줘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며느리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성의 유품 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서정 앞으로 쓴 것이었죠. 윤서정 회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호가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8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족을 잃은 적이 있거든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화재로 잃었죠.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고 싶었습니다. 진호는 좋은 아이입니다. 밝고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아픈 날이면 약을 챙겨주고 외로운 밤이면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8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디 사랑으로 키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진호에게 저를 너무 오래 기억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앞만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무성 올림. 서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성은 끝까지 자신보다 진호를 먼저 생각했죠. 병든 몸으로 8년을 버틴 것도 마지막까지 편지를 남긴 것도 모두 이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진호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알겠다고 했어요.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서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성이 바란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1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서울의 초등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학교에 다녔죠. 성적도 좋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의 권유였죠. 8년간의 잠입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의외로 도움이 됐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꼼꼼함으로 빠르게 인정받았죠. 어느 일요일 아침 서정은 진호, 며느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아침이었죠.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할머니, 오늘 같이 공원 가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자.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글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보네.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죠. 8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서정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진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재촉했습니다. 서정은 웃으며 일어났죠. 가자, 진호야.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 아래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할머니, 엄마, 그리고 아이. 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진호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안에 있던 메모리 칩은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펜던트 자체는 아이에게 돌려주었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니까요. 아빠가 보고 있을까요? 진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서정은 아이 옆에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죠.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무성 할아버지도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저 행복해요. 진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들을 닮아 있었죠. 나도 행복해. 서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진실이 살아남은 기록입니다. 8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였다는 것을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요. 무성은 8년을 버텼습니다. 며느리도 8년을 버텼죠. 그리고 진호도 8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오늘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도연아, 고마워. 좋은 아이 남겨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남편을 잃고 복수를 다짐한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부모도 모른 채 자라야 했던 어린 손자의 외로움.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아이를 8년 동안 지켜준 무성 어르신을 기억해 주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병든 몸으로 오직 한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낸 분이셨죠. 세상에는 아직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난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해로 멀어진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둔 미안함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만이 우리 곁에 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정 회장님도 60대에 손자를 찾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만나서 밥 한 끼 먹자고 말해보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표현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보며 떠오른 가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